내가 평생 동안 꿈꾸던 게 좋은 변호사가 되는 거였어. 근데 내가 우리나라에서 내노라하는 로펌의 말단 변호사예요. 그럼 그 사람이 자기 개발이라는 거는 일을 열심히 하는 거지. 그러니까 끝나고 나서 자기 개발을 해야 된다는 게 이제 별로 의미가 없죠. 그 개발은 다 그 로펌 안에서 이루어지겠죠. 그럼 내가 유명한 벤처에 몸을 담아서 뭐 새로운 앱을 런칭하고 사업을 개발하는 게 내 인생의 목표야. 그러면은 당연히 좋은 벤처회사에 취직해가지고 일에다 몸을 들이면 그게 최고의 자기 개발인데, 내가 생각할 때 그만큼 자기 인생의 꿈이랑 커리어의 방향이 딱히 안 맞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일은 내가 내 인생의 방향을 찾을 때까지 약간 일시적으로 하고 있는 거지. 버스를 탔어요. 직장이랑 버스를 탔는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부산으로 놀러 가야 되는데 이 버스는 여수로 가. 그럼 천안까지는 타고 가도 된단 말이에요. 근데 천안 삼거리에서 내려서 딴 걸 타야 되잖아. 그러면 이제 다른 버스가 언제 지나가고 이거 알고 있어야 되잖아. 그런 사람들이 아마 직장 내에서도 자기 개발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에 비해서 뭐 제가 아는 분들 중에서 자기 개발이 왜 필요하냐고 하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 분들은 말 그대로 이제 자기 업을 찾은 분들이죠. 근데 자기가 그리고 있는 인생과 이 커리어를 끝까지 끌고 갔을 때 내 머릿속에 그려지는 내 모습이 일치가 안 됐을 때는 날씨가 엄청 덥네요. 이제. 그래서 작년에 투르키에 여행 가려고 산 옷을 입었는데, 투르키에 가니까 사람들이 이런 망사로 된 옷을 속에 아무것도 안 받쳐 입고 입어요. 그래서 투르키에선 그렇게 입었었어. 근데 얼마 전에 작년 여행 사진을 보다가 사진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한 뒤에 나는 받쳐 입어야겠다. 이번에 저희가 질문을 올려봤는데 그중에서 1등은 왜 끝나누기를 좋아할까요? 일단 인간이 원래 끝나누기를 좋아한다는 건 우리가 전에 몰간 하우젤 컨텐츠에서도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급을 나누는 게 인간의 본성이긴 한 것 같아요. 근데 급을 나누는 거를 정형화시킬 때,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인터넷에서 떠드는 뭐 지갑 계급도, 자동차 계급도, 아파트 상급지 하급지 계급도, 이런 거를 만들게 되면은 난 그때부터는 조금 삶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뭐 무조건 나쁘다고 얘기를 하기 전에 일단 왜 이거를 우리가 극복해내야 조금 더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좀 가벼운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지갑 계급도 같은 거 보죠. 대체로 이렇게 계급도가 인터넷 떠도는 거 보면 이렇게 피라미드 형태로 돼 있고, 연봉 얼마에 따라서 너는 이 브랜드 지갑을 들어도 돼, 이런 식으로 이제 계급도를 만든다면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이거에 따르면 내가 연봉이 올라가면 내가 원래 가지고 있는 브랜드가 아니라 새로운 브랜드로 업그레이드를 해 나가면서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될까, 아니면 더 돈을 많이 번다는 걸 계속 증명하라는 식으로 이 계급도가 그려져 있어. 이 문제는 뭐냐면 실제로 지갑의 브랜드는 이 계급도에 있는 것보다 훨씬 많아. 그리고 계급도에 나와 있는 수천 개의 브랜드 중에 내 라이프 스타일과 내 취향에 더 맞는 브랜드가 있을 가능성도 많단 말이에요. 이 계급도라는 것 자체가 어쨌든 피라미드 안에 들어가는 브랜드만 나열을 해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수많은 다른 거에 대해서 눈을 가리지, 왜 마차 타고 가다 보면 이 마이들 앞에 이렇게 씌워놓은 거 있잖아요. 그것처럼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지갑 얘기를 하니까 뭐 지갑이야 뭐 무슨 브랜드 사든 뭔 상관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아파트 지역 계급도가 됐다 그러면 나도 어떤 경험이 있냐면, 외국 생활 오래간 한국에 들어왔을 때 강남에 있는 원룸을 빌려가지고 살았었어요. 근데 그 강남에서 나는 굉장히 불안했어요. 차도 너무 많이 막히고, 예를 들어서 카페라든지 음식점 같은 것도 직장인분이 점심시간에 엄청나게 많이 와가지고 빨리 먹고 나가는 걸 음식을 기대하는데, 나 같은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이랑 너무 안 맞는 거예요. 근데 나는 강남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동네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그 당시에 어떤 부정적인 관념을 가지고 있었냐면, 우리나라 제일 좋은 동네가 있잖아요. 서울이라는 데는 진짜 살기 별로 안 좋은 동네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어떤 계기로 다른 동네를 보러 다니다가 결국 이제 내가 제일 오랫동안 서울에서 살았던 동네는 연세대 서문 쪽에 있는, 옛날에 응답하라의 무대가 됐던 그쪽 동네에 가가지고 한 7년 정도 살았는데, 그때 난 너무 행복했었거든요. 서울 라이프가 이런 거지 라고 하면서 서울이라는 도시 자체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버렸어요. 연희동에 살면서 우리가 지역을 평면으로 보지 않고 수직 계급으로 봤을 때 진짜 나한테 맞는 거를 놓칠 수가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물론 강남이 보편적인 전문직들한테 좋은 동네이면 확실할 거예요. 그리고 뭐 자네 학군이라든지 이런 거 걱정하시고 종합적으로 보면 좋은 동네니까 집값이 비싸겠지. 하지만 그게 나한테 맞지 않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이 계급도를 보고 있으면 파악을 못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 계급도를 가장 안 믿는 사람들이, 내가 생각할 때는 그 계급도 꼭대기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학군 계급도가 있잖아요. 학군 계급도
그 위에 국제 학교가 있잖아요. 근데 얼마 전에 이제 내가 어떤 콘텐츠 보니까 이영애 씨가 애들을 명류도 안 보내고 양평으로 이사 가서 큰 자연과 함께 뛰어놀 수 있는 집에 살면서 거기서 그냥 동네 유치원을 보냈다는 얘기를 한 걸 듣고 있었어요. 그 후회해요? 그랬더니 저도 후회 안 한다. 그러니까 그런 삶을 살아도 후회 안 할 수 있는데 내가 이 계급도에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이 영어 유치원 가야 되고 나는 이 학교 보내야 되고 난 이 학교로 이사 가야 되고 이러면서 세상에 천재 널려있는 더 내가 얻기 쉽고 나한테 잘 맞는 기회들을 강구할 수 있다는 그게 문제예요. 비상! 퇴근 전까지 작성해야 되는데 3시까지 완성해 주세요. 오케이? 네. 보시. 뭐야? 저 여기. 보시고. 분명. 뭔가. 있다. AI가 문샷을 잡아주고 이미지도 뚝딱 바꿔주고 내용도 한 번에 담아주니까 못할 게 뭐 있어? 뭐든지 해낸다. 빠르게. 캔버. 이 공기는 갈때 곰탕 좀 가져가. 곰탕 끓이고 있었어? 이 정도면 지금 직접 끓여. 하루 종일 걸렸잖아. 3,400W 초고화력과 대학으로 요리 시간을 빠르게. 냄비가 이렇게 있는데 발발 잘 끓네. 이거 어떻게 한 거야? 전혀 몰랐지. 하루가 20분. 공기가 다르지. 우리 집 공기는 영동나비해. 나보고 내 집은 한국인들이 계급에 집착을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한국 사람들이 계급도를 만약에 좋아하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이 그림 만드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내가 생각할 때 한국인들이 계급 자체에 집착을 한다기보다는 사회 전체가 동의하는 계급이 있다고 믿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일단 한국에서 계급이 왜 자꾸 공론화가 되고 대화의 주제가 되는지 이렇게 얘기를 해봅니다. 세계 어디를 가든지 계급에 죽고 사는 조직이 있어요. 그 조직이 뭘까? 군대죠. 군대는 어느 사회나 계급에 죽고 사는 계급이 제일 중요해요. 짝대기 하나 달고 있다가 두 개 달면은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게 군대라는 조직. 그러면 군대라는 조직이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계급을 중요하게 만들었을까라고 생각해보면 모든 사람을 다 똑같이 만들어요. 헤어스타일 다 똑같이 통일해. 옷을 다 똑같이 통일해. 그리고 심지어는 이름도 뺏고 군번이라는 번호를 줘. 그러면은 그 순간 뭐가 없어지냐면 자기의 취향과 개성이 전부 다 없어져요. 그럼 자기가 취향과 개성이 없는 사람이 자기 스스로를 정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예요? 계급이야. 그래서 나는 군대라는 것이 그렇게 조직된 이유가 군대는 자기 목숨보다 계급이 더 무서워야 되는 조직이잖아요. 장교가 앞으로 그런데 앞에 기관총이 막 있어도 앞으로 가야 되는 데가 군대거든. 그러니까 옛날 로마 시대부터 대규모 군대를 조직해 온 경험이 쌓이면서 군대라는 조직은 어떻게 하면은 계급의 사람들이 죽고 사는 조직을 만들까가 가장 세련되게 정리된 공간일 거예요. 근데 그 공간에서 어떤 결론을 내냐면 개별성을 없애면 계급만 남는다라는 게 그들의 결론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군대 가면은 우리도 그런 생각 하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클렌징 못 쓰게 하는 게 전투력이랑 무슨 관계가 있지? 맨날 우리 그런 얘기 하자. 아니 왜 팬티를 내가 사서 못 입게 하지? 근데 지금 내가 탐구생활 만들면서 여러 사회학자, 군중심리학자 이런 사람들 인터뷰해보고 느낀 건 뭐냐면은 전투력의 효율을 높이는 게 목적이 아니고 개인의 개성을 없애서 계급이 자기 목숨보다 중요하게 만들기 위한 메커니즘이다라고 나는 지금 생각이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비슷한 사람이 많이 모여있는 조직일수록 계급이 자기 아이덴티티의 중요한 부분이 된다는 거죠.
누구나 자기를 돌출시키고 싶어하는 건 인간의 본능인데 나를 드러내는 방법이 계급밖에 없는 사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과 우리나라 이렇게 비교하는 건 난 좀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외국에서도 동질성이 강한 집단끼리 모여있는 어떤 그룹을 보면은 거기선 서열과 이게 굉장히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백인 중산층 30, 40대들끼리 모여 사는 미국의 외곽 지역에 있는 학군지만 딱 떼가지고 그 지역에서 서열을 얼마나 중요시하나 보면 우리나라보다 더 심할 수도 있어요. 근데 단지 우리나라는 국가 전체의 동질성이 굉장히 강한 나라다 보니까 나라 전체가 그 한 동네 같이 움직이는 것 뿐이죠. 그러면은 요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스트레스를 덜 받냐? 난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미국은 여러 피라미드가 여기저기 있기 때문에 이 피라미드가 나랑 안 맞는다 그러면 딴 데로 도망갈 구석들은 있거든.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나라 전체가 하나의 피라미드를 자꾸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 내가 속하고 싶지 않아도 도망갈 데가 없다는 차이는 있지. 근데 내가 봤을 때 미국에서도 뭐 비슷한 학벌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있거나 비슷한 재산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있거나 비슷한 업계 사람들끼리 모여있으면 그 안에서의 어떤 정치적 다이나믹은 거의 비슷하다고 봐요. 다른 나라에도 계급별로 꼭대기에 있으신 분들은 우월성을 느끼고 싫어하는 아 그렇죠. 당연하죠. 당연한데 남들이 인정을 해주는 데의 차이는 있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어떤 특정한 전문직들이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는다. 그럼 그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프라이드도 있지만 사회 전체적으로 그거를 인정해주는 분위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뭐 의사 선생님이에요. 근데 커뮤니티에서 댓글을 달았는데 의료와 전혀 관계없는 댓글. 근데 거기에 이제 어떤 사람이 딴지를 걸어. 그러면은 대댓글에 어떤 사람이 의느님이 말씀하시는데 어디서 뭐 니까짓게 뭐 답변을 달하는 이런 주변 사람들이 그 우월감을 다 인정해주는 분위기 때문에 그 피라미드를 만들 수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다른 나라는 내가 잘 모르지만 미국 같은 나라는 조금 힘들어요. 예를 들어서 뉴욕에 취직을 했는데 어떤 굉장히 자부심이 높은 인도 사람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자부심이 높은지 보니까 이 사람이 1000년 전 구타 제국 시대부터 왕들한테 정신적 지도자였던 브라민들이 자기의 조상이기 때문에 자기 이 정도 자부심을 가지고 있대. 그럼 우리가 그 사람을 우러러볼까요? 아니면 그냥 흥미롭다고 생각하고 넘어갈까? 흥미롭다고 생각하고 넘어갈 거 아니에요? 아니면 어떤 일한 사람이 엄청난 자부심이 있어. 그래서 왜 이렇게 자부심이 강해? 그랬더니 난 테헤란 대학 출신이래. 그러면 우리는 그 다음 질문이 뭘까요? 우와일까요? 테헤란 대학이 좋은 대학이야? 일까요? 테헤란 대학이 좋은 대학이냐? 일 거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 수천 수만 개의 계급상들이 엉켜있는 런던이나 뉴욕 같은 도시에 가면 어떤 면에서는 서로 그게 뭔지 몰라가지고 이게 없어져 버리는 이런 현상은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인간이 계급을 만드는 본능은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은 아이러니하게 뭘로 통일이 되냐? 계급이 돈으로 통일이 되냐? 수저는 전 세계 통일. 아니 근데 수저랑 다른 것 같아요. 왜냐면 금, 다이아몬드 것도 물질의 계급을 나누는 거는 근데 물질은 수치가 아니야. 그러니까 뭔가 금수저, 다이아몬드 수저 이런 것도 다이아몬드가 금보다 낫다는 전제가 있는 건데 그런 전제도 없는 거지 이런 데 가면은. 왜냐면 어떤 데는 다이아몬드가 더 귀한 문화도 있고 어떤 데는 금보다 플라티늄이 위인 문화도 있고 어떤 데는 에이 플라티늄 얼마나 됐다고 금이 역시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은 내가 금이다, 은이다, 동이다, 플라티늄이다 이런 걸로 대화가 안 되니까 자 숫자로 정하자. 너 얼마? 너 60억? 오케이 나 65 내가 위끝 단결하긴 해. 작가님이 저쪽에서 끝나누기는 뭐가 있어요? 이 컨텐츠를 만든 이유도 그건데 나는 평생 동안 끔 나누기에서 도망다닌 사람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국 사람이 서구에서 생활을 하면은 되게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우리나라는 공부 잘하고 단정하면 B급으로 쳐주는 문화가 있어요. 근데 서구권에서는 특히 대학생 때는 일단 몸이 좋고 잘 놀아야 돼.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들은 이 서열이 바닥이야. 근데 내가 이제 파악한 게 그거예요. 오늘 주제이기도 한데 이 피라미드가 주류 피라미드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미국에서 주류 피라미드에서 내가 서열에 올라가려면 그러면 일단 키가 한 190 정도 돼야 되고 어깨가 이만해야 되고 가슴 근육이 막 있고 식스팩이 있고 그리고 굉장히 스무드해야 돼요. 막 걷는 것도 약간 녹아드는 것처럼 걷다가 뭐 아무나 갑자기 얘기하면서 막 스윗톡 할 수 있어야 되고 근데 그건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나처럼 약간 음침한 애들의 피라미드가 있더라고. 널드들끼리 앉아가지고 아무도 안 읽는 옛날 책 읽고 토론하면서 와인 마시는 그런 모임들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네들 되게 잘났다고 생각하는. 근데 내가 보니까 내가 이거는 되니까 저기 가면 내가 짱 먹을 수 있을 것 같거든. 그래서 나는 그 피라미드 안에서 논 거야.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내가 이길 수 있는 피라미드를 찾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 주류 피라미드에 있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거든요. 큰 피라미드가 있지만 본 피라미드, 학군 상급지 피라미드 이런 것도 있지만 보면은 조그만 피라미드들이 되게 많아. 예를 들어서 내가 한참 사이클에 빠져 있을 때 나는 30대 초반이었고 다른 나랑 사이클 같이 타는 아저씨들은 대체로 40대 중반 아저씨들이었어. 수익도 천차만별이야. 근데 거기서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고 리더로 따르는 아저씨는
가장 평범한 직장을 다니는 분이었어. 근데 왜 그분이 거기서 짱이었냐면 그분이 자기가 이번에 그러니까 사이클리스트들끼리 모여있는 곳에서는 돈과 학벌이 중요하지 않고 다리 두께와 얼마나 바람을 뚫고 지나갈 때 자기가 앞서서 다른 동아리인들이 편하게 갈 수 있게 해주느냐,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거기서는 자기가 리더십 위치를 차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생각할 때 자기 자존감을 위해서 뭐 하나는 잘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인간은 원래 서울을 중요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어떤 한 피라미드에서의 꼭대기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느끼는 기분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인간한테. 그러니까 우리가 이 피라미드를 그리는 거에 위험, 내가 처음에 말한 것처럼 이게 주류 피라미드 하나만 쳐다보면은 한숨만 나오거든요. 근데 세상에 피라미드가 여러 개 있고 그 여러 피라미드의 탑 10%는 다 나름대로 그 사회 안에서 존경을 받고 내 선천적인 자질이 폭발적인 이점이 되는 피라미드에 다리를 하나 걸쳐놓고 거기서 자기의 자존감을 충족하는 방법도 난 굉장히 좋은 방법 같아요. 아무튼 모든 인간은 그럼 본능적으로 계급의 꼭대기에 가기를 추구하긴 하는 거네요. 그럼. 나는 그거는 맞다고 생각해. 그걸 막을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우리나라가 계급에 집착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신분이 유동적이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계급이 유동적인 사회일수록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내 계급을 나 스스로 증명을 해야 되거든요. 내가 이만큼 올라왔다는 거를 세상한테 공표할 필요성이 생기니까 우리나라의 명품에 대한 선호도 거기서 나오는 것 같고 학벌에 대한 선호도 거기 나오는 것 같고. 근데 이게 나는 이제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와 6.25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양반제가 철저히 파괴가 되고 모든 사람들이 거의 동일한 가난한 세상에서 시작한 다음에 이제 경쟁을 시작했기 때문에 한 40-50년 동안 굉장히 계급 유동성이 높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자기가 어떤 위치인지를 확인하고 싶고 증명하고 싶은 본능이 당연히 강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윌킨스라고 하는 미국의 학자가 사실 우리가 계급이라고 하는 게 두 개가 있대요. 소시오 이코노믹 클래스, 사회 경제적 클래스가 있고 그 다음에 캐스트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회 경제적 클래스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본주의 사회 안에서 내가 많은 특혜를 누릴 수 있는 실질적 자원을 말한대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고 어느 정도 교육을 받았고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서 어느 정도의 소비 수준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이게 소시오 에코노믹 클래스라고 해요. 근데 캐스트라는 건 뭐냐면은 어떤 그룹이 그게 인종이 됐건 부족이 됐건 어떤 집안이 됐건 본질적으로 우월하다 또는 열등하다는 개념이 있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평생 바꿀 수가 없는 거를 캐스트라고 한대요. 그래서 캐스트가 강한 사회일수록 클래스가 약하고, 왜냐면 올라가봤자 소용이 없으니까. 아래쪽 캐스트에서 태어났는데 아무리 돈을 벌고 명품을 하고 나도 누구도 인정을 안 해주거든. 내 출신 성분이 더 중요해. 그러면은 클래스가 약하고, 우리나라처럼 캐스트가 굉장히 약한 나라는 클래스가 강한 것 같아. 근데 내가 옛날에 일본 문화와 한국 문화를 비교한 도쿄 동양문화연구소 교수가 쓴 책을 읽은 적이 있어요. 미야지마 히로시라는 분이 쓴 양반이라는 책이에요. 이 책의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자면 이제 일본이나 유럽의 귀족제는 순수 혈통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귀족들. 마지막 열차가 들어올 예정인데요. 과연 드디어 서울역의 풍경은 어떤 풍경일까요? Let's go! 12시 42분 부산에서 출발한 KTX 마지막 열차가 서울역에 들어왔습니다. 막차에서 내린 승객들을 따라 역사 안으로 가봤는데요. 방송과 함께 직원들이 나와 역사 밖으로 직접 안내를 합니다. 그렇게 밤 12시 55분 서울역문이 닫혔습니다. 이제 드디어 본격적으로 밤이 시작되는 기분이 들어요. 근데 아마 이 서울역이 문을 닫고 나면 또 주변 풍경이 굉장히 달라지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일단 평소 낮에 잘 눈에 띄지 않았던 노숙하시는 분들이 좀 눈에 하나둘씩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지금 저런 박스 안에 계신 분들도 노숙하시는 분들인 것 같고요. 분명히 낮에는 제가 여기를 돌아다녀봐도 이런 풍경을 볼 수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자리 잡으신 노숙자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새벽이 된 서울역에서 볼 수 있는 풍경은 그뿐만이 아니었는데요. 대전 사람이 되죠. 그러게. 요즘도 저 호객행위가 있구나. 저게 예전에 문제가 된 적이 있는데 합승을 시키거나 혹은 루터기를 안 키고 강남까지 2만 원 이런 식으로 바가지 요금을 받는다던가, 아니면은 일반 택시가 아닌데
몸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몸이 긴장해 있으면 위험한 상황, 몸이 이완되어 있으면 안전한 상황이라고 판단합니다. 뇌를 직접 설득할 수는 없지만 몸을 통해 뇌를 속일 수는 있습니다. 이제부터 그 올바른 리모컨을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예민함이 폭주하는 그 순간을 잡는 기술입니다. 누군가 신경 쓰이는 말을 했습니다. 가슴이 뜨끔합니다. 편도체가 경보를 울립니다. 예전이라면 즉각 쏘아붙이거나 아무 말 못하고 삼키거나 둘 다 나중에 후회합니다. 오늘부터는 딱 3초만 멈추세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눈을 감고 그 3초 동안 자기 몸을 느끼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 발바닥이 바닥에 닿아 있는 감각, 의자에 앉아 있다면 엉덩이가 눌리는 무게, 손바닥의 온기, 그게 전부입니다. 3초, 이게 왜 효과가 있느냐? 사람이 자기 몸 내부의 감각에 주의를 돌리는 행위만으로도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됩니다. 부교감 신경이 켜지면 심박수가 내려가고 근육이 풀리고 편도체는 안전하구나라고 읽습니다. 핵심은 생각을 멈추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생각을 멈추려 하면 오히려 뇌에 부하가 걸립니다. 대신 주의를 머리에서 몸으로 옮기는 겁니다. 발바닥, 등, 손바닥, 감각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됩니다. 하루에 3번만 해보세요. 아침에 눈 떴을 때, 낮에 1번, 잠들기 전 3초씩 3번이면 하루 10초입니다. 이 10초가 편도체의 감도를 조금씩 낮춰줍니다. 두 번째 기술은 좀 우습게 들릴 수 있습니다. 긴장되거나 불안한 순간 일부러 얼굴, 근육을 완전히 풀어보세요. 입을 살짝 벌리고 눈에 힘을 빼고 이마를 늘어뜨리세요. 거울을 보면 좀 멍청해 보일 겁니다. 그게 맞습니다. 이게 작동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불안하면 무의식적으로 얼굴에 긴장이 올라갑니다. 이를 악물고 눈에 힘이 들어가고 이마가 찌푸려집니다. 이 근육 신호가 미주신경을 타고 편도체로 직행합니다. 지금 위험하다는 신호입니다. 편도체는 이걸 받고 경보를 더 강하게 울립니다. 반대로 얼굴 근육을 의도적으로 풀면 미주신경은 위험 없음 신호를 보냅니다. 시더스 사이날 의료원의 미주신경 자극 연구에 따르면 턱과 안면 근육의 이완은 미주신경 톤을 높이고 부교감 신경 반응을 촉진합니다. 이 기술은 혼자 집에 있을 때 연습하기 가장 좋습니다. 아무도 안 보니까요. 거울 앞에서 의도적으로 바보 표정을 지어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하지만 3일만 하면 불안이 올라올 때 자동으로 얼굴, 근육부터 확인하게 됩니다. 아, 지금 이 악물고 있었네. 그걸 알아채는 순간이 편도체 경보를 끄는 시작점입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의 일상적인 움직임을 바꾸는 기술입니다. 예민한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움직임이 빠릅니다. 걸음이 빠르고 반응이 빠르고 뭘 하든 서두릅니다. 왜냐하면 편도체가 항상 경계 모드이기 때문에 모든 것에 재빨리 대응하도록 몸이 세팅되어 있는 겁니다. 이 빠른